비료는 뿌리면 땅에 있는 수분에 의해 녹고 그것을 뿌리가 흡수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맞는 말은 아닙니다. 또 용성인비 같은 인산비료는 수분에 의해서 녹기보다는 토양의 산에 의해 녹습니다. 그러니 이런 비료는 녹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니 뿌리가 흡수하는 데는 하세월인데 필요한 임시에 바로 주었으니 시체말로 차간대 손등격입니다. 어쨌든 비료는 물에 녹든 산에 녹든 녹는다고 뿌리가 또 바로 흡수하지도 못합니다. 퇴비이든 아니면 유박과 같은 유기질 비료이든 화학비료와 같은 무기질 비료이든 모두 분해되어야 작물이 흡수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분해된다는 말은 물에 녹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는 모양만 달라지 그 성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녹아서 전기 분해되듯이 이온과 양이온으로 분해되어져 흡수되어집니다. 이렇게 분해시키는 것은 땅속의 미생물이 합니다. 땅속의 미생물이 비료의 성분을 분해하여 작물이 흡수한다는 얘기가 생소하다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어 장에 이르면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양분이 흡수되어집니다.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적거나 유해 미생물이 많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미생물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다 하니 간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한 미생물이 많으면 작물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작물이 잘 됩니다. 반면에 유해한 미생물이 많으면 병이 옵니다. 있는 여러 미생물들은 퇴비와 같은 또 유박이나 물, 비료 등 심지어 화학비료까지도 먹이로 삼습니다만 가장 큰 먹이는 땅속의 유기질입니다. 유기질 먹이가 많을수록 많이 번식하고 그렇지 못하면 있던 것도 사멸합니다. 이러한 분해자인 미생물이 많을수록 비료의 성분이 분해되고 작물이 쉽게 먹을 수 있으니 땅 비료만 주지 말라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해되어 흡수되어지는 비료 영양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소는 N으로, 인산은 P로, 가리는 K로 흡수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은 화학적 작용입니다. 따라서 비료의 분해와 합성도 바로 화학적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공부할 때 그 성분을 따질 때는 화학기호를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화학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본질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료 공부는 늘 변죽을 울리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화학 전문가처럼 수식을 만들 필요는 없고 내가 필요하는 영양소가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만 파악하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비료 중에 질소 성분인 요소와 유압만 공기 중의 성분을 합성시켜 만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비료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암석을 그냥 부수거나 아님 황산이나 염산과 반응시켜 추출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요소 비료만 빼고는 한 비료 속에 여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질소 성분만 있는 요소 비료도 탄소 고리로 하여 질소는 물론 수소, 산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생물에 의해 아모니아 이온으로 다음은 질산 이온으로 분해되어 작물이 흡수합니다. 그냥 질소만으로 된 비료를 뿌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반문하겠지만 질소는 공기 중에 70% 이상 있어도 이걸 고정시켜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니 이걸 수소와 결합시켜 아모니아를 만들고 이놈도 유동성이 많으니 탄산가스와 섞어 고압 고열로 요소 비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 비료 발명이 바로 비료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 비료 말고 퇴비나 유박 등에 있는 유기질 질소도 아래의 그림처럼 비슷한 과정을 거쳐 똑같이 아모니아 또는 질산태 질소 이온으로 분해되어 흡수되어집니다. 아래와 같은 인산 비료는 인광석 등 암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성분이 섞여 있고 땅에 녹아 작물이 흡수되어질 때는 인만으로 흡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H2PO4 양이온과 같은 형태로 흡수되어집니다. 가리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화합물에서 미생물에 의해 K 양이온으로 흡수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성분들이 분해되어 이온화되어 흡수되어지는 까닭은 전기적 작용과 뿌리의 작은 틈, 반토막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료 성분들이 토양에서 녹아 미생물에 의해 이온화되는 것은 전기 분해를 통해 도금을 하는 것처럼 작물이 뿌리와 토양에서 비료 성분을 흡수하는 전기적 작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료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비료를 함께 치면 이들 간에는 같은 것끼리 서로 경쟁을 하니 느린 놈은 빠른 놈한테 집니다. 농물은 뿌려도 작물은 흡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놈이 빠르고 어떤 놈이 느리냐고요? 아래의 그림처럼 질소가 가장 빠르고 그 뒤를 가리가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시기 훨씬 전에 주어야 합니다. 인산 비료 중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 비료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양의 산에 녹는 용성 인벼와 같은 비료는 그보다 훨씬 전에 주어야 작물이 받아먹습니다. 아님 차간 뒤에 손들기입니다. 얼마나 먼저 줘야 하냐고요? 토양의 상태나 지온에 따라 다르니 일률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가장 빠르다는 수용성 인산을 녹여 연면 시비를 해도 한열을 데워도 반밖에 흡수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몇 개월 걸립니다. 또한 이러한 비료 성분들은 토양에서 사라지는 것도 질소, 가리, 마그네슘 순서입니다. 작물이 흡수하든 아니면 비에 흘러내리든 공기 중으로 사라지든 이 순서입니다. 노지밭에 질소 비료를 뿌렸다면 빠르게는 20일 아니면 30일 되면 땅 속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 그때쯤 질소와 가리는 작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므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웃고름 우비료라고 합니다. 안 주면 안 되느냐고요? 안 주면 이때부터 이 작물은 질소와 가리 부족 현상을 받으니 성장이나 수확에 지장이 있겠죠. 처음 농사를 지을 때 이걸 몰라 우리가 지은 배추가 이웃 배추보다 그 크기가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료를 뿌리면 작물이 어느 때라도 흡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료 성분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온이 10도 이하이면 어느 비료라도 작물이 흡수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작물도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앞에서 말한 미생물의 활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이 과수나 약초, 산나물과 같이 여러 사회의 식물은 가을에 만든 양분을 뿌리에 저축해 놓고 봄이 되면 그 양분으로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늦가을이나 이른 봄 과수원에 뿌린 밑비료는 지온이 올라가고 뿌리가 본격적으로 흡수하여 열매 맺은 그 이후에 사용됩니다. 짧은 영상이라 여기에서는 비료 각 성분들이 작물의 흡수 지연 쪽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비료의 각 성분이 작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채널 4번 재생 목록에 여러 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농장은 일회성으로 시청하고 넘어가는 채널이 아닙니다. 아래의 표처럼 신규 시청자보다 재방문하는 시청자가 많은 언제나 필요한 영상을 찾아 공부하는 농사 공부 자료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영역별로 재생 목록을 분류해 놓았으니 재생 목록 메뉴로 들어와 찾으시면 편리합니다.